자, 교재 23쪽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요,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왕위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집권했던 붕당은 어느 쪽이냐면은 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을 했습니다. 자, 북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은요,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나머지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도망다니기 바빴어. 하지만 북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스승이 이제 남명조식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실천을 강조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도망가지 않고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집권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정권을 잡은 이들은 바로 광해군과 북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들에게 놓여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었던 조선을 되살리는 것이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쟁 이후에 조선을 복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토지대장을 정리하고요, 호적을 다시 쓰게 되고요, 등등등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전후 복구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뭐 예를 들자면 궁궐을 수리한다든지 성벽을 다시 만든다든지 같은 그런 전후 복구에 여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느냐?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었던 명나라의 국력이 약화되자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후금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후금이 야우증을 포함한 만주 전역을 장악하면서 명나라를 공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들 후금의 침략에 의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던 명나라의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우리가 너네를 도와주었으니 이번에는 너희가 우리를 도와줄 차례가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문제는 당시 조선이 명나라를 도와줄 만한 상황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지만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었던 명나라를 돕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제조지은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명나라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명나라를 도와주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우려가 되나요? 그렇죠. 후금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조선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대외 정책으로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나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무엇? 그렇죠. 중립 외교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중립 외교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광해군 때 실시했었던 중립 외교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 가지 언급된 게 있어요. 뭐인가요? 바로 강홍립의 투항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강홍립의 투항 사건. 한국사 시간에 들어봤었지. 그지? 자, 거기 교재 23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지도에 보시면은 사르후 전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1619년에 있었던 만주 사루 지역에서 있었던 사루 전투였는데요. 자, 이 사루 전투의 경우에는 명과 후금의 전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명나라 군대가 상당히 오합지졸이었어요.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후금의 군대를 제대로 막아낼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군대였고요. 그래서 조선에게 이 전투에 참여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명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던 조선은 명나라를 향해서 원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군대가 사루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사루 전투에 참여했던 조선군의 총대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바로 강홍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자, 이 강홍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관이었을까요? 무관이었을까요? 네, 이 사람은 문관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어전통사라 그래서 외국어에 능통한 고위 통역관, 외교관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말 잘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강홍립이 출발하기 전에 광해군은 조용히 강홍립을 불러서 비밀리에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상황을 보아 적절히 대처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조선 군대가 명나라 편에 서서 후금과 싸우다가 상황을
상황이 불리해지게 되자 후금 군대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요. 이때 강홍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도 너네랑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은 명나라가 압박을 하는 바람에 우리의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너희와 전투를 하게 오게 되었다. 비록 너희와 전투를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너희랑 싸우게 된 것이 진심이 아니었으면 알아달라 라고 이렇게 말로 설명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후금은 공격의 목표가 조선인가요? 명나라인가요? 명나라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후금의 마음 편히 명나라랑 싸우려면은 조선과 적이 돼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후금 입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왜 당신들이 이 전투에 참여했는지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도 조선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 도와줬나요? 조금 도와줬어요. 그죠? 어쨌든 파견하고 군대를 보내긴 보냈지. 그지? 후금을 적으로 돌렸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명나라도 도와주면서 후금을 적으로 돌리지 않았던 그 정책을 가지고 우리는 중립 외교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조선은 이 중립 외교 정책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이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죠. 그죠? 들어봤나요? 네. 네, 인조반정. 광해군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인조가 왕위에 된 사건이 바로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죠. 그죠? 자, 이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북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그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던 북남들, 남인. 네, 서인이 주도를 했고, 그리고 남인이 거기에 동참을 하는 형태로 인조 반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광해군을 왕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그를 왕위에서 몰아내었던 이유, 명분은 무엇이었느냐? 자, 이때 당시에 서인들이 내세웠던 명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느냐? 그렇죠. 강홍립의 투항 사건과 같은 이런 중립 외교 정책은 무엇에 어긋난다? 유교적 사실 정확히는 성리학적인 국제질서에 어긋나란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되살려준 제조지은을 입은 나라인데 이 후금과 끝까지 싸우지 않고 중간에 항복해버린 것은 명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죠? 명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는 왕은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죠? 그 외에도 광해군이 했던 폐모살제 같은 것들이 이 인조반정의 명분이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 모두가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 광해군이 하는 행동과 정책들은 성리학적으로 옳지 않는 일이다. 성리학적 명분에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자, 일단은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이 제조지은에 대한 배신이며 성리학적인 명분을 맞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폐모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몰라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스토리의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파란색으로 쓰는 거는 안 쓰셔도 관계가 없어요. 여기다가 좀 써볼까요? 나오겠지, 여기다 써도? 자, 광해군의 아버지 누구인가요? 선조예요. 그죠? 자, 선조에게는 원래 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의인왕후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정식 부인이죠. 자, 그런데 의인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궁을 들이게 되는데 그 후궁의 이름이 바로 공빈 김씨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공빈 김씨에게서 아들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임해군이라고 하는 아들이었고 두 번째가 광해군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또 부인들도 있었는데요. 자,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선조의 경우에는 왕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일본군을 피해서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왕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일단은 몸을 피한 상태란 말이야.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세자를 결정을 해서 세자로 하여금 왕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세자가 되어야 마땅한가요? 임해군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임해군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요즘 말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포악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얘한테는 도저히 세자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용맹했던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 상황 속에서 세자로 책봉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쟁 중에 왕이 수행해야 됐던 역할을 이 광해군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돌아다니면서 힘들고 지침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과 군인들을 위로하고 의병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광해군이 수행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공이 인정이 되고 세자로 책봉된 것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 광해군이 왕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의인 왕후가 죽고 난 이후에 정식 부인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선조가 이후에 인목대비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대비하고 빈의 차이는 아니? 대비는 그지, 정식 부인, 그죠, 왕의 엄마니까 정식 부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빈이라고 하는 거 후궁을 지칭하는 게 빈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인목대비랑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인목대비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선조하고 인목대비 사이에서 늦둥이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대군과 군의 차이도 알죠, 그죠? 대군은 적장자야, 그지? 정식 부인의 아들인 거고, 군은 후궁의 아들을 군이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영창대군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미 세자가 광해군으로 책봉이 되었기 때문에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원래대로 치자면 누가 왕이 됐어야 됐어? 원래대로 치자면 얘가 되는 게 맞았고, 그죠? 얘가 없었다고 한다면 얘가 왕이 되는 게 맞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광해군은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 상황 속에서 왕이 되긴 했지만 사실 왕이 될 명분이 부족한 사람이 바로 이 광해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광해군, 영창대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영창대군이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죠? 언제 쟤를 내세워서 나를 쫓아낼지 모르는 위기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쫓아냅니다. 왕비의 자리에 쫓아내게 되는데, 그게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해서 패모라고 하는 것이고,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교양 보낸 다음에 또 죽여요. 그게 동생을 죽이다. 살제입니다. 패모, 살제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광해군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을 죽이고 또 동생을 쫓아내고 동생을 죽인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인간으로서 인륜에 어긋난 짓을 하는 사람을 왕으로 모실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인조반정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광해군이 영창대군만 죽였을까? 아니에요. 그 외에 많은 남자 왕족들은 전부 다 살해에 타겟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왕이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인조반정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왕족들, 그리고 북인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고 싶었던 서인과 남인, 그리고 그에게 좋은 명분을 던져주었던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인조반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조반정에 일어나게 된 결과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해군의 경우에는 왕 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폐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이 북인들의 경우에도 권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북인 계열은 다시는 권력을 잡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숙청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인조반정을 주도하였던 서인들이 집권하는 새로운 정권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북인을 제거하였던 명분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중립외교 정책은 제조시인에 대한 배신이면 성리학적인 명분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지? 따라서 이들이 권력을 잡고 나고 난 이후에 행해야 되는 대외 정책은 명에 대한 제조시인에 보답하는 것이고 성리학적 명분에 일치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인조와 서인 정권에 의해서 추진된 새로운 대외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죠.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게 되는 친명배금 정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친명배금 정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친명배금 정책으로는 무엇을 예를 들 수가 있냐면요. 조선이 모문룡이라고 하는 사람의 군대를 지원해 주었던 사건을 들 수가 있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후금을 자극하게 되면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문룡의 군대를 지원한 사건 어떤 사건이었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문룡 같은 경우에는요 명나라의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후금을 토벌하라는 명을 받고 만주로 출전해왔던 장군이 바로 이 모문룡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이 사람 그렇게 유능한 장군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은 군사적인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술수에 밝은 사람이었고 또 부정부패나 비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저지르는 그런 어떤 성격의 장군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후금이랑 싸워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후금은 여진족, 만주족 그러니까 이제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바다를 무서워해요. 해군력이 약해요. 그래서 후금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섬으로 군대를 데리고 피신합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가도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자, 후금은 가도로 도망간 모문룡의 군대를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 왜냐면 가도라는 섬은 워낙 조그마한 섬이거든. 그래서 이 모문룡의 군대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을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 알아서 지들이 굶어 죽거나 지쳐서 돌아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모문룡이 누구에게 식량과 무기를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느냐? 누구에게? 그렇죠. 조선 인조에게 무기와 식량을 조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해군의 중림 배교가 제조지은에 대한 배신이고 성리학적인 명분론에 맞지 않다는 것을 명분으로 권력을 잡은 인조와 서인은 그러한 모문룡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선은 그들에게 식량과 무기를 지원해 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후금 입장에서는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갑자기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는 식량과 무기를 들고 나타나서 후금을 공격했다가 다시 섬으로 도망가고 하는 일을 반복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조선이 그 뒤에서 식량과 무기를 지원해줬던 것이지. 그래서 후금은 여러 차례 조선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랑 명나라 사이 문제에 껴들지 마라. 너네 이러면 우리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인조와 서인이 친명배금 정책을 포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요거 포기하는 순간 자기들은 그냥 왕의 자리가 권력이 탐나서 왕을 몰아낸 나쁜 놈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로 친명배금 정책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 후금을 자극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30년 정도 만에 다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두 차례의 전쟁으로 조선은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힘들다.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교실이 텅 비었을까? 내가 11월부터 3학년들이 학교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현찰을 다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걸까? 원래 11월 이후에 쓰려고 남겨놨었는데 이렇게 되면 12월 이후에 다 못 쓰고 졸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가?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지? 왜 굳이 학교에 나왔지? 다음 주에 쓰려고? 아니면 학교 나오는 게 즐거운 사람들인가? 아니면 오늘은 동아시아사가 들은 날이기 때문에 꼭 가서 동아시아사 수업을 들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남은 거지. 그치? 네. 슬프다. 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치? 자, 마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금의 칸이,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죠. 후금의 칸이 누르하치가 죽습니다. 누르하치 같은 경우에는 만리장성을 공격하다가 날아온 대포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고 죽어요. 그래서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서 칸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후금의 이대 칸 홍타이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누르하치 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 조선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대요. 그래서 후금을 자극하는 행동을 조선이 하더라도 조선
조선을 적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르하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홍타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왕자 시절부터 아버지 누르하치에게 조선이 저렇게 대놓고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는데 왜 그냥 가만히 둡니까? 공격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던 것처럼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랬던 누르하치가 죽고 홍타이지가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후금은 조선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27년 밑줄 좀 쳐놓을까요? 1627년 조선을 침략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정묘호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홍타이지가 보낸 군대는 어디까지 왔다 가냐면요, 황해도 지역까지 왔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정확히는 개성 근처까지 왔다가 가는데, 개성, 우리에게는 굉장히 멀리 있는 곳처럼 느껴지죠, 그죠? 지금은 행정구역상 황해도긴 한데요, 개성은 예전에 한때 경기도였던 적도 있어요. 개성 사람들의 경우에는 평양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서울 말투 쓰는 거 알고 있나요? 북한 사람이라고 전부 다 북한 사투리라고 하긴 좀 북한 말투 쓰는 거 아니에요. 함경도나 평안도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한 말들을 주로 많이 쓰지. 우리 알고 보면은 그 개성 부근에 과거에 경기도가 가까웠던 지역들은 전부 다 서울 말투 쓰는 사람들도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해요. 자, 다시 말해서 후금의 군대는 서울 꽤 근처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였던 것이고요. 이들 여진족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기마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위협을 피해서 과거 강화도로 몽골군을 피해서 고려 조정이 이동했던 것처럼 조선 왕실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상황이 약 2개월 정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후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명나라하고의 전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조선에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후금의 공격의 목표는 명나라지 조선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어디까지나 후금이 명나라라고 싸우는데 조선이 껴들지 않기를 바라는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금과 조선 사이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관계를 맺기로 하느냐? 후금과 조선은 형제처럼 사이좋은 관계를 맺기로 하고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정묘호란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었을까? 그렇죠. 후금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었으니까 후금이 형이고 조선이 동생인 그런 어떤 형제 관계를 맺기로 하고요. 그 외에도 조선은 후금에게 뭐 생필품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역에 개방한다든지 등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고 간신히 이 후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조선이 친명배금 정책을 버리지 않고 고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니 그게 바로 밑줄 칩시다. 병자호란. 연도도 기억해둘까요? 1636년 외우기도 쉽네, 그지? 1636이었어요. 자, 병자호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홍타이지는 나라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냐면은 후금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한족 왕조와 같이 한 글자 나라 이름으로 청으로 나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칭제건원을 해요. 칭제건원. 자, 칭제건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칸이 아니라 황제의 칭호를 사용을 하는 것이 칭제이고요. 건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가 쓰지 않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건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없었나요? 연호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연도에 붙는 이름이에요. 과거에는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마다 그때부터 연도를 다시 세기 시작했어. 예를 들자면은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이 사용했던 연호는 홍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홍무제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주원장이 황제가 된 지 10년째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홍무 10년에 블라블라블라한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기록을 해요. 그게 바로 연호라고 하는 것인데,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애들만 하는 것이었느냐? 중국을 차지한, 중원을 장악한 동아시아의 조공책봉 질서의 중심에 있었던 한족 왕조들이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칭제건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청나라가 명나라를 대신해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중심에 서겠다. 황제의 나라가 되겠다. 우리가
명나라를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황제의 나라가 되었으니 조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황제의 나라가 되었으니 너희와 대등한 형제의 관계가 아니라 믿으십시다. 어떤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군신의 관계를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명나라와 전쟁을 할 건데 조선 너네는 우리 편을 들 것이냐 명나라 편을 들 것이냐를 물어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죠? 자, 조선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청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싸우지 말고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주화론도 있었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서인과 인조 정권의 경우에는 친명 배금 정책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척화론, 화해를 배척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척화론이 우세를 점하게 되면서 이 청나라가 요구했던 군신 관계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청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으로 침략해 오게 되면서 그의 군대는 불과 5일 만에 조선의 수도였던 함성을 함락시키기에 이릅니다. 자, 이때 인조는 어디로 피신을 가나요? 인조는 어디로 가나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가죠. 자, 이때 인조는 왜 강화도로 안 가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갔을까?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요. 이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12월에서 1월 사이였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바다가 얼어 있었어요. 말을 타고 건너려고 하는데 인조가 탄 말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집니다. 그러면서 인조가 말 위에서 몇 번 떨어져요. 그러더니 이러다가 내가 강화도 도착하기 전에 말 위에서 떨어져 죽겠다. 딴 데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제2의 피신처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남한산성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나라 군대에게 포위가 되면서 고립됩니다. 자, 당시 청나라 군대는 남한산성을 함락시킬 만한 군사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이 작은 성 하나 없애버리는 거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인조가 스스로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때려서 굴복시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또다시 인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청나라에게 저항하는 명나라 편을 드는 모습이 결국에는 또 나올 거야. 그지? 다시 말해서 다시는 명나라 편을 들지 못하고 청나라에게 항복하는 모습을 만들려고 하면은 때려서 억지로 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와서 항복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이해가 되죠? 자, 추운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인조도 하루에 죽 한 그릇 먹을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죠. 그죠? 결국 이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가끔씩 쏘아대는 홍위포라고 하는 대포의 위협에 시달렸던 인조는 결국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왕족이 피난을 갔던 강화도가 청나라 군대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구원군들이 잇따라 패배하게 되면서 눈치칩시다. 결국 인조는 항전을 포기하고 삼전도, 오늘날 롯데월드 있는 데 쪽이에요. 삼전도에 머무르고 있었던 홍타이지를 찾아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삼배고두레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삼배고두레, 다른 말로는 삼배구고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은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박는 거예요. 한 번 절하고 머리를 땅에다가 하나 둘 셋 일어나고 다시 절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을 하는 게 삼배고두레 또는 삼배구고두라고 하는 건데, 원래 누구한테 행하던 예법이냐? 누구를 만났을 때 하는 예법일까요? 명나라 황제를 만났을 때 하는 예법입니다. 삼배고두레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를 황제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죠? 청나라와 군신관계에 맺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인조는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두 차례 전쟁 끝에 결국 청나라에게 굴욕적이고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그들과 군신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롯데월드 옆에 가보시면은요, 삼전도비, 공식 명칭으로는 대청공덕비라고 하는 커다란 비석이 서 있어요. 이때 당시에 홍타이지가 군대를 끌고 와서 조선을 항복시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커다란 비석이 있거든요. 롯데월드 바로 옆에 있거든.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롯데월드 놀러갈 일 있으면은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찾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꽤 의미가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거 몇 분에 끝나죠? 25분에 끝나죠? 30분에 끝나나? 아, 이게 시간표 맨날 해도 맨날 헷갈리네. 네. 자,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피해가 조선에 남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진왜란과 정류재란 그리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네 차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조선의 상황 보도록 합시다. 네 차례 전쟁 이와 관련된 나라들은 명나라, 일본, 여진족, 조선 네 개의 나라와 민족이 있었지만은 모두 다 전쟁터가 어디였어요? 조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바로 이 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성을 비롯한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요, 불태워지고요, 약탈이 자행이 됩니다. 특히나 밑줄 칠게요. 농경지가 황폐화된 것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였는데요. 이 네 차례 전쟁이 있기 전에 조선의 토지는, 농지는 대략 150만 결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조선의 농지가 50만 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자, 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단위라서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한눈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두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전쟁 이전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동안 싸우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어떤 사람들도 많았을까요? 굶어 죽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 이후에 이 황폐해진 농경지를 회복하는 일이 조선에게 가장 시급한 일로 남았었다라는 것이에요. 인적인 피해도 무지무지 컸죠. 인구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였더라? 지금 준비할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000만 가까이에서 4분의 1 가량이 줄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기억이 안 나네. 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많은 인적인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늦추십시다. 교과서 91페이지에 보시면은 임진왜란 동안에 조선인들이 당했던 인적 피해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귀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본 군들의 경우에는요, 자기가 열심히 싸우면은 싸운 만큼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원래는 자기가 싸워서 죽인 적의 머리를 베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 몇 개 가져오면 상금 얼마 이런 식으로 받았거든. 그런데 머리를 들고 다니는 게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간소화되냐면은 귀나 코를 잘라오는 식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코 하나 가져오면 사람 하나 죽인 걸로 쳐줬던 거예요. 귀는요? 사람마다 귀가 몇 개 달려있니? 2개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귀 2개를 잘라오면 사람 하나로 쳐줬던 거예요. 그래서 상금 계산하고 상금을 계산하는 데 썼던 귀와 코를 싹 다 모아가지고 모아서 만든 묻은 무덤이 바로 일본 교토에 있는 귀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선생님도 여기 한번 신혼여행 때 일본은 신혼여행 갔었는데 가봤어요. 교과서에서 본 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뭔지 잘 모르고 많이들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 거기 가보면 한국 사람들은 모여서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귀 무덤의 사진을 봤다, 귀 무덤의 그림을 봤다라고 하면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병자호란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청나라는요, 명나라 정벌에 필요한 식량이나 병선, 금, 은과 같은 것들을 조선에게 요구했습니다. 병선이 뭘까요? 병선. 병사들이 타는 선. 배죠. 해군력을 요구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왕자와 대신 등 수많은 사람들이 청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얕잡아봤던 일본 그리고 여진에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굴욕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었던 상황, 당시 조선에게 상당히 큰 굴욕감을 주었다,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환향녀 같은 경우가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향녀 들어봤나요? 환향녀?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여자들한테 환향년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사실 이런 요구 쓰면 안 되는데 환향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돌아오다는 겁니다. 향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가 환향여예요. 자, 물론 이제 임진왜란 때도 많은 포로가 발생했습니다만은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 때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특히나 양반 집안의 여자들이 무척이나 많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냐면은요, 조선의 여자들이 예뻤기 때문이고요. 또 조선의 여자들이 만주의 노예시장에서 엄청 비싼 값에 팔렸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오랑캐에게 자기 가족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성리학자들의 경우에는 얼마를 주고서라도 자기의 가족들을 다시 사오고 싶어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정묘호란 때 잡아갔던 양반 집안의 여자들을 비싸게 팔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자 병자호란 때는 아예 작정하고 양반 집안의 여자들만 집중적으로 포로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만주의 노예시장에서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족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데려가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다시 발길을 돌리는 일들도 종종 벌어졌다라고 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 사서 다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은 정부의 외교적인 협상 등을 통해서 풀려나서 조선 땅으로 돌아왔던 여자들이 바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여자들이 바로 환향여라고 하는 여자들인 것이에요. 자, 문제는 당시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편 이외의 사람에게 정절을 잃었다라고 여겼어. 여성으로서의 정절을 잃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끄러운 수치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환향여를 얕잡아 불러오면서 이제 이 발음이 환향연으로 이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절을 잃은 여성 내지는 뭐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이제 환향연이라고 이렇게 욕하는 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잡혀가고 싶어서 잡혀간 것도 아니었는데 잡혀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외면받고 버림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지가 되어서 간신히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몸을 진짜로 팔게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청나라에 돌아가서 노비생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청나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예요. 당시에 전쟁으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적인 피해가 상당히 컸음을 이 환향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차례 전쟁은요, 물론 조선에게 가장 피해를 낳기도 했지만은 일본도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일본의 농민 백성들은 임진왜란에 전쟁터에 끌려가고 싶었을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전쟁터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굳이 징발당하고 싶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당시 전쟁에 욕심을 냈던 다이묘들에 의해서 전쟁터로 끌려갔고 또 전쟁에 대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됐던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임진왜란 기간 동안 전쟁터에 끌려가기 싫었던, 또 전쟁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기 싫었던 농민들의 반란이라든지 도망과 같은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두 차례의 대규모 국제전쟁이 조선에게 어떠한 피해를 남겼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후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목요일날 원래 목요일날 동아시아 사람 안 들었나? 그렇네요. 금요일날 한글날이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번 주 동아시아사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